안녕하세요. 오늘도 음바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달러와 파이의 연결 고리에 대해서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봤을 때, 이거는 이 달러하고 파이하고 공통 분모로 봐도 되겠다 싶은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가볍게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연설을 했는데 3월 4일 날 시펙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시펙은 그 미국의 그 보수주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입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딥스테이트를 척결하겠다. 미친 자들,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같은 애들입니다. 딥스테이트, 뭐 글로벌리스트, 뭐 과격하게 표현을 또 했죠. 뭐 미친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슬라이드를 또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건 클린턴은 그 방구석 음모론 유튜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고 다음 대권에 출마하겠다라고 발표한 후보자이기도 하고 또 강력한 대권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이 정도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음모론으로 치부한 것은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얘네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고요. 이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후에는 이런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결국 얘네들의 존재를 전제로 깔고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한 번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달러하고 파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달러의 주인, FRB의 소유주들, 제가 유대 금융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고 얘네들은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글로벌 엘리트 세력, 그리고 세계 정부주의자, 카자리안 마피아, 카발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많기도 하죠. 이거 외에도 막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근데 그냥 다 같은 애들입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저놈이고 아까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는 우리 아들내미한테는 이제 아빠가 되고 제가 본가에 가서는 우리 부모님한테 아들이 되고 또 뭐 제가 교회 가면은 이제 아무개 집사가 되고 또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제가 일할 때는 뭐 누군가는 뭐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역할이나 걔네의 종교적인 배경이나 걔네들의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불리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얘네들의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프리메이슨이라는 정체성을 따라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달러 얘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인준하는 서명이 필요했을 때 그 서명해야 하는 사람들 56명 중에 50명이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꽤 많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이 또 프리메이슨이었고 결정적으로 오늘 달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1달러짜리
통과시킨,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준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루즈벨트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할 때는 얘네들의 여러 정체성 중에 프리메이슨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프리메이슨의 상징입니다. 직각자와 각 컴파스, 직각자와 컴파스. 여기 안에 G라는 스펠링이 적혀 있는데 이건 지오메트리, 기하학을 의미하는 단어의 맨 앞자입니다. 기하학. 낯설 수도 있는 학문인데 이게 기하학은 수학입니다. 수학의 한 분야인데 이 공간과 관련된 수리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이게 막 원, 삼각형, 뭐 삼각형 내각의 합은 뭐 몇 도죠? 180도인가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간과 관련된 수리적 성질을 연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가 기하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2차원 평면에 있는 도형들을 3차원 수준으로 꺼내 놓으면 그게 이제 약 건축과 관련이 되게 됩니다. 그쵸? 도형인데 그걸 3차원으로 끄집어내면 이 건축물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메이슨이란 단어는 석공을 의미합니다. 석공. 이 돌 다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공이라 하면 건축술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어 보이죠. 그냥 이름만으로도. 그래서 얘네들은 프리메이슨은 그러니까 뭐 그냥 직역하면 자유석공 모임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도면 그리고 설계도 그릴 때 필요한 이 직각자와 컴파스가 있는 겁니다. 이건 기하학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전승에 따른 그 시조를 찾아 올라가면 왜 얘네가 프리메이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상징을 이런 것들을 썼는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됩니다. 얘네가 이 수학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는 그 건축에 담긴 수학의 비밀, 그 수의 비밀들이 우주의 신비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통로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숫자에 엄청 집착합니다. 그래서 음모론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비학이라는 게 있고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게마트리아는 그 문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알파벳이면 그 알파벳 A, B, C, D에 다 대응하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거를 숫자로 변환할 수 있고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는 알파벳, 문자로 변환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깊이 가는데 얘네들 같은 애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루미나티가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비밀 결사 단체.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고 한데 비밀 결사 단체니까 아주 대놓고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비밀 편지를 보내고 암호를 주고받고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 게마트리아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쓰였을 것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게마트리아는 그렇고 수비학이라는 것은 이제 수비학은 그 숫자 내에 엄청나게 방대하고 많은 양의 정보들이 함축되어 있고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성술이나 타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수비학을 같이 알고 계셔서 타로 카드들이 이제 그 타로 그림하고 번호가 다 매겨져 있잖아요. 카드마다. 그래서 그 번호의 수비학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해석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네들은 숫자에 엄청 변태적일 만큼 집착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게 1달러짜리 뒷면인데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그림은 요 피라미드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이 눈을 전시안이라고 부르는데 섭리의 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통찰하고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신적인,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적힌 글귀가 에뉴잇 셉티스라고 적혀 있는데 신은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시니라. 그러니까 글귀만 봐도 이게 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달러짜리 도안의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전시안과 피라미드는 프리메이슨의 신을 의미합니다. 얘네가 믿는 신. 자, 이제 뿌리를 따라 올라가면 이제 요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 프리메이슨 전승에 따르면 프리메이슨들의 시조는 그러니까 시조는 이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람. 이게 어떤 인물이냐면 그러니까 복잡하네요. 그 유대 금융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은 종교적인 배경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솔로몬 아버지였던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그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매뉴얼을 내려준 내용을 이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전달을 받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옆 동네 두로라고 하는 동네 왕이 히람인데 이 사람이 그 노스를 잘 다루는 대장장이를 파견해 줍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 그러니까 근데 요 왕하고 요 노스를 잘 다루는 요 대장장이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히람, 후람이라고도 발음이 되는데 동명이인인 거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프리메이슨의 전승에서는 어떻게 약간 변형이 됐느냐? 원래는 노스의 대장장이일 뿐인데 석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축 기술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인인 거죠. 건축 기술의 장인. 특히 돌을 다루는 것에 통달하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프리메이슨 전승에서는. 그래서 여기 콤파스 들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직각자와 콤파스와 기하학을 상징으로 썼는지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시조를 이 건축에 능한 건축 기술에 통달한 히람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히람을 또 어떻게 보느냐?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환생한 걸로 봅니다. 이 니무롯은 또 누구냐? 그 바벨탑 아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이제 한번 세상이 싹 쓸린 다음에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방주에. 그래갖고 노아로부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둘째 아들 함의 자손 중에 노아의 4대 손으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이 탑을 쌓아가지고 홍수가 나도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가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을 최초로 반역했던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건축을 했죠. 엄청난 건물을 건축을 했습니다. 바벨탑을. 그 수메르 문명에서 나오는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 구조물이 이 바벨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탑이 한 군데만 만들어지다가 또 이제 중간에 멈췄죠. 하나님이 여기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언어가 여러 개로 갈리면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그 바벨론 제국 영토에 해당하는 여러 곳에 이 바벨탑을 지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흔적이 지구라트입니다. 그 수메르 문명의 지구라트.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시조로 생각하는 인물들은 다 건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니므롯은 바벨탑을 지었고 이 히람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기여했던 공신이라고 1등 공신이라고 이제 프리메이슨들은 여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니므롯이 환생한 게 히람이다라고 여기니까 프리메이슨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들의 시조는 이 니므롯인 겁니다.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인물, 바벨탑을 지었던 니므롯인 겁니다. 이 니므롯은 이제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찔러서 본인 스스로가 신이 됩니다. 본인이 그냥 태양 신이 됩니다. 그리고 니므롯의 부인인 세미라미스는 달의 신이 되고 실제로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아닌데 어쨌든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이 둘 사이의 아들이 담무스입니다. 담무스. 요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이 태양신, 달의 신, 이렇게 신이 되는데 이제 요 신의 구도가 온갖 이방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들의 모태가 되는 것이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니므롯은 죽습니다. 니므롯은 죽는데 니므롯이 죽으니까 이제 세미라미스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를 이렇게 자기가 이제 달의 신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남편이 태양의 신이었기 때문에 되는 건데 태양신이 죽었으니까 이제 지위가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졌겠죠. 그러니까 니므롯이 죽고 나서 담무스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아마 관계를 가졌을 텐데 그 존재를 숨기고 이때 유대 지방에는 내려오던 그 예언이 있죠. 성경의 예언이 있듯이 메시아는 이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그 말을 빌어와서 이제 혼자 낳은 것처럼 이제 포장을 합니다. 이 담무스를 혼자 낳은 것처럼. 그래서 이 담무스는 그저 담무스가 아니고 니므롯이 환생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입지를 단단하게 구축을 합니다. 이러한 종교적 배경이 이제 그 주변의 국가들로 싹 넘어가면서 이제 세미라미스가 그 이집트로 넘어가면서 이시스가 되고 이 가나안 지방으로 넘어가면서는 아스타롯이 되고 그리스로 넘어가면서는 아프로디테가 되고 또 로마로 넘어가면서 비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다 여기서부터 종교가 이 모태가 돼서 다 이방 종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설명했다시피 이게 이집트로 넘어가면서 이 니므롯에 대응하는 게 오시리스 왕, 그 다음에 세미라미스에 대응되는 게 이시스 여신, 그 다음에 이 담무스에 해당하는 게 호루스입니다. 왜 이 이야기까지 오게 됐냐면 아까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전시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시안이 호루스의 눈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의 신, 달의 신, 그 아들의 호루스가 있는데 이 태양의 신이 동생인 세트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호루스가 이제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원수해가지고 삼촌이죠. 동생이니까. 삼촌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이 삼촌을 죽이고 왕권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 호루스를 하늘의 신으로 묘사를 하고 이 호루스의 오른쪽 눈은 태양을 의미하고 요거랑 똑같은 모양이 이렇게 왼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왼쪽 눈은
달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오른쪽 눈이죠. 태양을 의미한다고 했죠. 이 삼각형 뒤에 태양이 떠올라 있죠. 그리고 눈이죠.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이 전시안은 호루스의 눈과 이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전시안 섭리의 눈 이퀄 호루스의 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전시안과 피라미드는 거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호루스가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권을 파라오를 수호하는 신입니다. 호루스가. 근데 피라미드도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기로는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훨씬 큰 비밀이 숨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본 바로는 피라미드는 발전소였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는 이 피라미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 안에서 이 피라미드 이 꼭지부터 이 수직으로 이게 선을 내렸을 때 3분의 1 지점에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과학자가 실험도 했는데, 이 피라미드가 이 황금비가 적용돼서 건축된 것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황금비를 유지한 채로 똑같이 이렇게 그 사각뿔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이 안에 그 왕의 묘실이 있는 그 3분의 1 위치에 그 녹슨 면도날을 넣어 놓으면 이 날이 날카로워집니다, 다시. 그리고 음식 같은 거나 시체 같은 것이 부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시체들의 이 상태가 엄청 잘 보존되어 있는 시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이 피라미드에서 만들어내는 그 응축되는 에너지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혀진 것 외에도 엄청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축의 그 핵심적인 것이 이게 황금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피라미드가 건축될 당시에는 황금비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1.6 정도로 황금비 같은 것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유클리드 기하학이 정립되면서 유클리드가 조금 더 정교하게 1.618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 황금비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황금비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그 시절에 건축된 이 피라미드에 황금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하학에 꽂혀 있는 이 프리메이슨들에게 이 피라미드라는 건축물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풀어내야 될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겁니다. 특히 그 황금비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황금비하고 이 파이에 공통점이 있는 거를 아시나요? 황금비는 얘도 이게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갑니다. 어떤 패턴이 반복되든가 순환하는 무리수가 아니고 계속 난수로 열거가 무한대로 이어지는 무한소수입니다. 황금비가요. 그리고 이것은 파이라고 표기됩니다. 그리스 문자 중에 이렇게 생긴 파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책으로 하고 있는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는 이렇게 표기되고, 이게 발음 기호가 PI고,
황금비의 파이는 PHI입니다. 그리고 이게 16번째 알파벳인가 그렇고 이게 21번째 알파벳인가 그렇습니다. 두 개 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달러에는 피라미드를 통해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파이가 실려 있는 거고 우리가 채굴 하고 있는 파이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원주율 파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시안하고 이 호루스의 눈 같은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모양 보시면 저만 제 눈에만 이거 파이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기술 또 건축 기술에 녹아져 있는 수학, 기하학에 꽂혀 있는 이 프리메이슨들에게 그러니까 이 큰 거석들을 누가 옮겼고 어떻게 옮겼고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피라미드의 신비 중에 이 기하학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틀림없이 이 황금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황금비는 원주율 파이처럼 순환하지 않는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주율 파이, 그리고 황금비 파이, 그 다음에 자연상수 2, 그 다음에 뭐 루트 2 하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이 파이는 초월수라고 불립니다. 왜냐면은 인간들이 엄청 많이 이 뒷자리를 알아내긴 했지만 결국은 정복할 수 없고 이것들을 확실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수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달러에는 황금비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채굴하는 파이에는 요 파이가 있습니다. 발음, 그러니까 스펠링은 다르지만 우리가 읽을 땐 똑같습니다. 이것도 파이고 이것도 파이입니다. 뭐 어쨌든 뭐 제가 그동안 수집한 정보들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얘네들이 정말 이런 숫자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달러의 발행권을 가져오기까지 얘네들도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타이타닉 배도 빠뜨려야 됐고 여러 사람 죽어나갔고 그러니까 어렵게 쟁취한 이 달러에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러 도안을 생각할 때 많은 걸 고민하고 정말 중요한 정보를 넣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에 대한 의미를 좀 파헤쳤을 때 이 황금비는 무시할 수 없는 되게 이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게 또 우연찮게도 우리가 채굴 하고 있는 파이하고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거. 뭐 이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도 이렇게 공유하면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